런던에서 딱 한 곳만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를 택할까? 대형박물관, 테이트 모던 갤러리, 타워 브릿지, 헤롯 백화점, 아니면 시장.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니 선택도 다양하겠지만 나라면 주저없이 시장을 선택할 것이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일단 박물관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봐도 뭐가 뭔지 모른다. 현장에서 뭐가 뭔지 알려고 하면 한계도 있거니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지적 결핍을 느끼면서 머리에서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 덤이다. 로제타 스톤을 보고도 웬 돌덩어리지 하고 지나치는 자신을 상상해보자. 백화점은 그냥 백화점이다. 어느 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처럼 말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장소는 돈이 많아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가벼운 주머니에 무거운 박탈감과 자괴감을 채워 나올 수도 있다. 랜드마크를 보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시장을 보겠다. 가벼운 마음, 가벼운 주머니로 가성비 좋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목적이 있는 여행이거나 나의 전문성이나 관심에 딱 맞는 장소가 있다면 이야기는 180도쯤 달라질 수 있다. 런던에는 시장이 여러 곳 있다. 영화 노팅힐의 무대였던 포토벨로 마켓, 캠든 마켓, 코벤트 가든 마켓, 올드 스피탈 필드 마켓, 브로드웨이 마켓, 콜롬비아 로드 꽃시장, 그리고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그리니치 마켓 등등. 각각의 시장들이 생김새나 품목, 분위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농산물과 먹거리가 주력인 시장으로는 버로우 마켓이 가장 유명하다. 농산물 상점이 가장 많고 또 가장 아기자기해서 영화나 방송에도 자주 등장한다. 버로우 마켓은 영국식 재래시장이다. 품질 좋은 먹거리와 식자재, 식당과 카페가 즐비하다. 1800년대에 지어진 녹슨 철제 구조물과 높고 빛바랜 교과규로 기차가 지나간다. 그 아래에 시끌벅적한 시장판이 있다. 갓 구워낸 빵과 생과일 주스, 수제 초콜릿과 치즈, 농장에서 직접 만든 소시지와 산지에서 직송된 과일, 그리고 채소는 그 맛과 향과 빛깔과 모양으로 소비욕과 감성을 돋우기에 부족함이 없다. 버로우 마켓은 템스 강변 남쪽, 런던 브리지가 끝나는 지점에 있다. 강 건너 북쪽은 금융중심지 더 시티다. 버로우 마켓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있는데 1756년이라고 쓰여 있다. 버로우 마켓이 세워진 연도를 써놓은 것인데 사실은 그 전에도 그 자리에는 시장이 있었다. 기원을 따지자면 10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990년 중반 지금의 런던 브리지 자리에 다리가 생겼을 때부터 제빵사와 어부, 야채상과 양조장 사람들이 몰려들어 장사했다. 그러다가 약간 안쪽인 현재의 위치로 옮겨와 버로우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한 게 1756년이었다. 로마가 런던을 접수하고 템스강에 처음 다리를 놓은 게 50년경이라고 하니 그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도 시장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한때 24시간 장이 열렸을 만큼 성황이던 시장은 슈퍼마켓의 성장으로 고전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가 1998년 무렵 버로우 마켓 주변에 버려진 창고로 식품업체들이 들어왔고 그곳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창고 대방출 세일을 하고 음식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지금과 같은 활기를 되찾았다. 버로우 마켓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르네 젤위거, 콜린 퍼스, 그리고 휴 그랜트가 출연했던 브리짓 존슨 다이어리다. 주인공 브리짓 존슨은 8번지 베델 스트릿에서 살았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펍 더 글러브 탑은 바로 위층이다. 그 펍에는 두 남자 주인공 마크 다시와 다니엘 클레버가 싸움을 벌였다. 나는 한때 버로우 마켓 인근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었다. 길게 늘어선 야채 상점 위로 커다란 버로우 마켓 간판이 정면으로 보이는 길 모퉁이에 몬머스라는 커피숍이 있다. 나는 매일 아침 그곳에서 라떼 한 잔을 주문해 들고 작업실로 향하곤 했다. 나는 그 커피숍을 무척 좋아했다. 그곳에서 받아든 커피가 덜 깬 잠을 단번에 깨워주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몬머스에서, 아니 버로우 마켓 몬머스에서만 맡을 수 있는 특별한 커피향 때문이었다. 버로우 마켓의 몬머스는 1831년에 지어진 건물에서 커피를 만든다. 그곳에 들어서면 20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높은 천장과 구식 창문과 반들거리는 바닥, 그리고 오래된 나무 의자와 참나무 식탁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아몬드나 헤이즐넛 냄새 같기도 하고 호두 껍데기 냄새 같기도 하다. 거기에 잘 볶아진 커피향이 어우러지면
머릿속에서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이 피어오른다. 물론 커피도 특별하다. 몬머스는 1년 내내 커피 산지를 여행하면서 농장이나 협동조합에서 직접 커피를 사온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량으로 사들이지 않기 때문에 커피는 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걸 로스팅해서 시음을 거쳐 손님들에게 판다. 몬머스는 바리스타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커피에 대한 교육을 꼼꼼하게 받아야 손님에게 맛 좋은 커피를 자신감 있게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좋은 근무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커피숍의 분위기를 보면 그런 노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바리스타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편안하면서 전문가의 풍모를 물씬 풍기기 때문이다. 런던에 딱 3개의 몬머스 커피숍이 있다. 영국의 커피가 유행하기 한참 전인 1978년 일찍이 커피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이자 아니타 르로이 씨는 커피숍을 늘릴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녀는 몬머스를 스타벅스처럼 키워보자는 대기업의 제안을 여러 번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유는 사업이 커지면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커피 한 잔에 그런 고집스러운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서일까? 커피 맛도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니 말이다. 물론 입맛에 맞는 커피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몬머스에는 콜롬비아에서부터 페루와 케냐,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다. 나는 평소에 블랙커피를 즐겨 마신다. 하지만 몬머스에서만큼은 라떼를 주문한다. 기막힌 라떼 아트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라운 슈거를 넣어 나무 스푼으로 저어 마시면 입속에서 천국의 종이 울린다. 버로우 마켓 주변엔 중세시대 흔적이 제법 남아있다. 나의 작업실은 몬머스 앞길을 따라 2분 정도 걸어 내려오다 보면 만나는 클링크 스트리트 1번지에 있었다. 1144년에 지어진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는데 입구에 큰 강철로 만들어진 문이 있었다. 아무 모양이 없는 육중한 쇳덩이로 만들어진 강철문 그 자체였다. 그 문은 여닫을 때마다 그르렁 하고 묵직한 굉음을 냈다. 그런 철문은 안에도 한 개가 더 있었다. 층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둡고 좁은 복도 양쪽으로 칸칸이 방이 있었다. 건물의 재료는 돌이었다. 매끈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덩어리의 굴곡이 벽과 바닥에 살며시 드러나 있었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폭탄이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하고 안정적인 건물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내가 사용하던 작업실은 입구 쪽이 넓고 안쪽으로 좁은 사다리꼴에 햇볕이 들지 않아 전등을 켜지 않으면 어두운 곳이었다. 하지만 작업실로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다. 나는 월세를 절감하기 위해 작업실을 공유했다. 입구 쪽은 나와 동료가 주로 사용했고 안쪽은 화가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공간으로 사용했다. 물론 공간에 경계는 없었다. 화가 친구는 주중에는 펍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작업실에 나와 그림을 그리는 40대 남자였다. 작업대 위에 널브러져 있는 그의 그림들을 훔쳐보는 것은 소소한 재미였다.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몸은 중세시대에 정신은 21세기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화장실도 비좁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나는 그 느낌을 즐겼다. 주머니 속에는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열쇠가 있었고 클링크 스트릿에 서서 육중한 철문에 그 열쇠를 꽂으면 중세시대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리고 언제든 21세기로 돌아와 몬머스 커피를 마시고 퇴근을 할 수 있었다. 클링크 스트릿 1번지 건물벽에는 가장 악명 높은 중세시대 감옥이라고 쓰인 파란색 동판이 붙어 있다. 그리고 지하에는 귀신의 집처럼 무시무시한 감옥 박물관이 있다. 맞다. 그 건물은 한때 감옥이었다. 그것도 가장이라는 표현이 붙을 만큼 악명 높은 감옥이었다. 오해하면 안 된다. 연쇄살인범 같은 잔악무도한 범죄자들을 가뒀던 곳이라는 뜻은 아니다. 감옥 자체가 지옥이었다는 뜻이다. 감옥을 등지고 클링크 스트릿을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또 하나의 볼거리인 오래된 범선이 있다. 1577년부터 전 세계를 돌며 금은보화를 약탈해 오는 데 쓰였던 배다. 좋게 말하면 개척이라고 하겠고 그런데 그 배를 발견하기 전에 텅 빈 바닥과 높은 큰 벽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있는 유적지를 먼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유적은 12세기에 윈체스터 주교가 지었던 윈체스터 궁전의 흔적이다. 중세는 종교인이 정치도 하던 시대인데 특히 윈체스터 주교의 힘이 막강했다. 당시 윈체스터 주교는
위상이 지금의 총리급이었기 때문에 런던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았다. 그래서 런던에 궁전을 짓고 머물면서 종교 행사를 하고 국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다. 종교인이 궁전을 짓고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궁전이라는 것이 왕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돈 많은 고관대작은 다 화려한 궁전을 가질 수 있었다. 주교는 궁전과 그 주변에 여러 시설을 두었는데 예배실은 물론 테니스 코트와 정원, 양조장, 도살장 등이었다. 그리고 감옥까지 있었다. 바로 클링크 스트리트 1번지, 그 감옥이었다. 클링크는 주교 개인이 소유한 시설이었던 것이다. 물론 지금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교도소는 영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이 교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당연히 민간교도소라도 정부가 정한 절차와 규정, 규제를 따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클링크는 달랐다. 재판을 앞둔 기소자들을 가둬둘 공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주교가 자신의 왕궁 사이트 안에 임의로 만든 감옥, 그게 클링크 감옥이었다. 중세시대 버로우 마켓 주변은 유흥시설도 넘쳤고 도박과 매춘이 성행했는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윈체스터 주교는 매춘업소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냈으면 매춘 여성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빗대어 윈체스터 거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물론 상납을 하지 않으면 클링크에 가뒀다. 중세시대 종교의 타락상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매춘부 등쳐먹기 정도는 사실 애교에 속한다. 클링크 감옥의 클링크는 감옥문에서 나는 소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클링크가 악명 높은 감옥이 된 이유는 이랬다. 일단 그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은 숙식비를 지불해야 했다. 일종의 유료 감옥이었던 것이다. 감옥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면목이 아니어도 교도관들은 어떻게든 뒷돈을 뜯어냈다. 죄수나 죄수의 가족 혹은 친구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는 건 일상이었고 매춘으로 들어온 여자들이 매춘업을 계속할 수 있게 눈 감아주고 돈을 상납받기도 했다. 수감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죄수는 길가 쪽으로 창이나 있는 방에 수감해서 지나다니는 행인을 대상으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배려를 베풀기도 했다. 돈을 못 내거나 적게 내는 죄수에게는 손목과 발목에 무거운 쇳덩이를 채우고 다양한 고문을 가했다. 재판 전에 수용하는 임시감옥이었지만 클링크에 들어온 죄수들은 오랫동안 재판을 받지 못하고 늙어 죽거나 자살하거나 고문을 받다 사망했다. 반면 돈을 주고 풀려나는 이들도 있었다. 수감자는 일반 범죄자도 있었지만 이교도로 낙인 찍힌 수도사나 신자 같은 종교인 그리고 정치범이 많았다. 무려 629년 동안 존재했던 감옥이었고 그간 헨리 8세의 종교개혁과 메리 1세의 개신교 학살 그리고 그 이후에 자행된 카톨릭 탄압까지 종교적 격변기를 거쳐왔으니 그럴 만했다. 기록을 보면 교리에 어긋나는 불온서적을 읽거나 보관한 혐의, 교회 다니길 거부한 혐의, 스파이와의 음모 혐의로 수감된 사람이 많았다. 2, 3년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와서 재판도 없이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었다. 나중에는 채무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윌리엄 워밍턴이나 존 듀크 같은 당시 유명 배우가 8파운드의 빚을 지고 수감됐다고 한다. 지금 같으면 커피 2잔 값이지만 당시엔 상당히 큰 돈이었을 터다. 클링크 감옥은 1780년에 문을 닫았다. 당시 조지 3세가 카톨릭 신자들에게 호의적인 법을 발효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조지 고등경이 개신교 협회를 조직해 클링크 감옥에 난입했다. 그리고 죄수들을 풀어준 다음 불을 질렀다. 조지 고등경이 여러 감옥 중에 하필 클링크 감옥을 습격한 것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종교적 양심수들이 많이 잡혀있는 상징적인 장소였을 테니 말이다. 그때 도망친 죄수들은 다시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방화로 불에 타고 남은 부분은 지금 박물관에 일부러 남아있다. 박물관에는 처형 방법이나 고문 방법, 고문 기구 등이 전시돼 있다. 클링크 감옥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던지 이런 욕이 유행했다고 한다. 클링크에 던져질 놈. 감옥이 사라지고 34년이 지난 1814년 윈체스터 궁도 화재로 최후를 맞이했다. 2015년 클링크 스트리트 1번지는 건물주가 바뀌었다. 나를 비롯해 그곳에 입주해 있던 회사들은 모두 짐을 챙겨 나왔다. 그 후 건물의 입구와 내부는 현대식 사무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클링크 스트리트 1번지의 맞은편 아파트는 영화 브리짓 존슨 다이어리에서 다니엘 클리버가 살던 집으로 등장했다. 버로우 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있는데 바로 서벅 성당이다. 어쩌면 서벅 성당이야말로 버로우 마켓에서 꼭 들러봐야 할 곳인지도 모른다.
성당은 1220년에서 1420년 사이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뿐 정확한 건립 연도는 알지 못한다. 606년에는 그 자리에 수녀원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동성애자가 주교에 당선됐을 정도로 동성애 친화적인 교회로 알려진 성당이다. 성가대와 오르간 콘서트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시간만 잘 맞춰가면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세익스피어가 이 교회의 교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기리는 세익스피어 창이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같은 그가 남긴 작품 속 인물들을 묘사해 놓은 스테인드 글라스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 아래에 세익스피어가 머리를 꿰고 누워있는 추모상이 있다. 세익스피어 극장이 지척이니 서벅 성당을 자주 들리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버로우 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요기도 했겠지. 1607년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막내 동생이자 배우였던 에드먼드 세익스피어가 27세의 젊은 나이로 서벅 성당에 묻혔다. 성당 바닥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영국 슈퍼마켓에 가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Buy one get one free라는 게 있다. 버로우 마켓은 덤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장소다.